이게 하나하나 따로 올려지나요? 나중에 유튜브가? 예, 그러니까 일부러 중간에 끊어냈습니다. 예. 예. 이쪽. 예. 예. 영남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세 번째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통일이나 통합, 공존, 평화 혹은 분단의 문제를 제도나 정치의 차원에서도 바라볼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안의 관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분단, 재현된 기억으로서의 어떤 분단이나 혹은 전쟁 그런 문제를 살펴보고자 이번 특강의 대주제가 분단 젠더 문화 삶과 만나다라고 잡고 이제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화 평론가인 조재유 씨를 모시고 이제 영화가 어떻게 분단을 재현하는가를 봤었고요. 두 번째로 이동근 선생님, 다큐멘터리 작가인 이동근 선생님을 모셔서 탈북 여성의 존재론을 아리랑 예술단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내러티브 서사를 통해서 고수사처럼 이렇게 마련해 보았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의 특강은 서울시립대 교수로 계시는 이현재 교수님을 모시고 분단과 전쟁은 어떻게 젠더 갈등을 점화하는가라는 주제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시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네, 소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그 강의 부탁을 받고 어떤 제목으로 제가 할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고 그리고 제목을 분단과 전쟁은 어떻게 젠더 갈등을 점화하는가로 잡았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다큐멘터리 작가 이동근 선생님께서는 탈북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오히려 구술로 이렇게 전해주시면서 문화 비평 같은 것들을 이제 전해주셨는데요. 저는 사실은 우리 분단의 역사라든지 아니면 전쟁의 역사 혹은 식민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 성적 정체성을 굉장히 고정되게 만들었는가에 집중을 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요. 바로 그렇게 성별 정체성을 이분화해서 고정한 결과 젠더 갈등이 더 심해진 어떤 그런 측면들이 있음을 한번 분석을 해서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그다지 뭐 새로운 것은 아니에요. 조소연 선생님이라든지 김엘리 선생님이라든지 뭐 특히나 이제 남성성 분석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식민지 남성성에 관한 연구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젠더 갈등과 우리의 분단의 역사 혹은 그 전쟁의 역사가 연결될 수 있는가를 매우 잘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약간 좀 얻어서 약간 좀 거기에 이제 그 양념 정도를 올려놓는 일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들으시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좀 쉽게 설명해 가면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목차 한번 같이 보시죠. 슬라이드로 목차가 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백래시와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어떻게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가 혹은 심화했는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분단과 신자유주의는 여기에 덧붙여서 어떻게 젠더 갈등을 점화했는가, 최근의 이야기들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실은 지금 리부트된 페미니즘이 사실은 기존의 그 식민지 남성성 못지않게 경계를 강화하는 측면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조금 비판적으로 접근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시간이 된다면 페미니즘의 방향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백래시와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해서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이 중에 단어 알고 계시는 게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둘 중에 백래시 혹시 아세요? 페미니즘 리부트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최근에 2030이라면 이 단어를 거의 다 한번 들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되게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대중운동과 함께 이 대중운동이 나오게 된 현상들을 이론가가 아주 쉽게 접근하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사실 착안해낸 말인데요. 백레시는 사실 수전 팔로디라는 사람의 개념이고, 페미니즘 리부트는 손희정 선생님이 써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확대시킨 그런 용어입니다. 사실은 백레시라는 말은 그 수전 팔로디가 쓸 때 아직 젠더 평등이 달성되지 않았는데 마치 달성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더 이상의 페미니즘이나 아니면 여성을 위한 정책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남성들이 역차별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경향, 그거를 백래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항상 백래시는 언제 발생하냐면 성평등이 이루어졌을 때가 아니라 막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서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 후반에 이것이 일어났다라고 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는 1990년대에 그 IMF와 더불어서 그 증상이 나타나다가 2000년도에 확 확산이 되면서, 그렇죠? 2010년도에 가장 정점에 다다랐던,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배 현상과 함께 정점에 다다랐던 바로 그 시기를 바로 백래시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이 백래시가 어떻게 우리나라의 민족주의 혹은 피해자 남성성, 식민지 남성성과 더불어서 이 첨예화되는가를 오늘 이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백래시가 있으면 사실은 이 백래시 다음에 오게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사실은 페미니즘 리부트예요. 실제로 막 지금 성평등을 달성할 것 같은 분위기는 언제 만들어지냐면 여성들이 막 권리의 주체로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완벽하게 성평등을 달성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럴 것 같이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등장했을 때, 그리고 그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권리 담론을 외치기 시작했을 때 가능한데요. 사실 그게 우리나라도 200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화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2007년도 통계 같은 거를 보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성이 대학 진학률을 앞서기 시작하는 등 그 능력이 굉장히 가시화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때 그 2000년도에 있었던 SNS를 중심으로 인터넷 공간에서의 여성 혐오 현상과 함께 나타난 우리나라의 백래시, 그렇죠? 이것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불이 붙었던 것을 향해서 손희정 선생님이 이거는 페미니즘 리부트다라고 명명한 바 있죠. 그렇죠? 90년대 사실은 한번 살짝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15년을 기점으로 메갈리아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면서 본격화되었던 이 흐름, 이거를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부른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2000년도서부터 시작된 이 백래시의 경향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성연대라는 것도 출발을 했고, 여러분들 일간 베스트에서 오늘의 유머 코너에 얼마나 여성 혐오적이고 여성을 조롱하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타났는지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심지어는 게임하러 들어가기만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여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도 바로 거기서 이제 여성을 향한 욕 같은 것들이 나올 정도로, 사실 특히나 인터넷 공간 안에는 그 여성 혐오 현상이 이제 많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그 한국 여자들은 어쩌다라고 조롱하던 이 조롱의 문화가 또다시 확산이 되었는데요. 밖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 조치가 된 한국 여성이 밖으로 나갔다라는, 사실은 이건 뜬 소문이죠. 예,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한국 여자들이 다 그렇지 하면서 놀리는 조롱이 일어났고, 그것에 대해서 여성들이 대응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메르스 갤러리고요. 거기에서 본격화해서 카페를 만들게 된 것이 메갈리아라는 사이트가 이제 되겠습니다. 이 메갈리아라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이 운동이 굉장히, 이 흐름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러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들 미러링이 뭔지 아시죠? 미러링이라는 건 거울이에요. 거울로 반사하는 거죠.
네가 하고 있는 모습을 내가 그대로 해서 보여줄게. 너한테 반사해서 보여줄게. 쉽게 말하면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을 하는 거, 여성을 조롱하고 비하하고 하는 표현들을 하는 것은 사실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이분법을 딱 전제를 해놔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여성들을 남성,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하고 그다음에 그 여성의 어떤 역할들을 되게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비하하는 그런 전제하에 그 여성들, 오늘날의 여성들을 이제 비하하는 혹은 조롱하는 그런 문화들이 이제 인터넷상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김치녀라든지 된장녀라든지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그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재미가 있으니까 되게 많이 또 확산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뭐 여성 혐오를 한다라는 의식 없이 그냥 재미에 따라서 되게 많이 확산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인터넷은 조롱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확산되었던 이 여성 혐오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메갈리아가 만들어지고 사실 메갈리아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여초 커뮤니티라고 하는 뭐 여성 시대라든지 아니면 뭐 여초 카페 되게 많았잖아요. 그것들이 되게 활성화되었던 이제 그런 영향도 이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러링이 진행되었어요. 근데 미러링은 사실은 이원론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 그리고 역할을 바꾸는 거죠. 그렇죠? 이제 조롱하는 사람은 여성이고 조롱당하는 사람이 남성이 되는 바로 이 위치 바꿈이 미러링이 되겠어요. 미러링은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그 권력을 완전히 쟁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나 혹은 성평등이 완전히 존재하지 않거나 이런 상황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그렇죠? 있는 것처럼 남성들을 조롱하고 반사를 했던 바로 그런 일종의 놀이, 그러니까 패러디에 가까운 것이죠. 이제 이게 미러링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또 재미라는 요소가 덧붙여지면서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본물같이 리부트가 일어납니다. 정말 페미니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스스로 발화하는 그런 20대들이 꽤나 있었었는데요. 바로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건 싹 바뀝니다. 나는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이 아니라 이거를 기점으로 미러링을 하고 미러링을 기점으로 해시태그 나는 페미니스트다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때요? 다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여성들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확 그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백래시가 되는 현상 속에서 이 백래시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다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리부트. 다시 한번 페미니즘의 물결이 강하게 일어나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백래시건 리부트건 다 어떤 그 조건 하에서 생겨났냐면 신자유주의라는 그 팍팍한 사회적인 현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온라인이라는 그 현장, 그 매체를 이용해서 사실은 조롱하고 거기에 또 패러디로 대응하는 사실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기까지 주로 많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백래시는 사실은 신자유주의의 그 불안이 확대되고서 신자유주의 불안에 휩싸이게 된 남성들이 주로 여성에게 예를 들어서 그 자신의 불안을 투사하게 되는 그런 식의 여성 혐오 현상이 굉장히 활발해진 것이다라고 주로 많이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제가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은 사실은 신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여기에 그 분단 혹은 전쟁을 겪었던 민족이 갖게 되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또 하나의 큰 영향으로 다가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민족주의의 영향이 젠더 이분법을 공고히 하는데 훨씬 더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저는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특정한 여성성이 강화되었는데 이 여성성을 사실은 이 여성성에 반하는 그런 경쟁력 있는 여성들이 등장을 하게 되자 사실은 여기에 당황스러움을 느낀 남성들이 오히려 그 새롭게 나타나게 된 여성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실 이 조롱으로 대응했던 것이 백래시고 이 백래시 현상 안에서 이루어졌던 여성 혐오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페미니즘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뒤에 얘기를 어디까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드릴 수 있는지 오늘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본문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제가 여러분들이랑 본격적으로 다뤄보고자 하는 물음은 전쟁은 어떻게 젠더 갈등을 심화하는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제시한 그림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영화 귀향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죠. 국회의원들도 같이 모여서 봤다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 귀향이라는 영화와 함께 우리는 위안부 운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또 뜨겁게 타올랐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제국주의 전쟁을 떠올리면 우리는 사실 식민 시절을 떠올리게 되고 그때 식민 시절에 조국을 빼앗겼다라는 것을 바로 그 여성들을 빼앗긴 과 함께 항상 연상시켜서 생각하게 만들게 되는 대목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반일 혹은 반제국주의에 대한 감정 중에 하나는 사실 조국을 빼앗겼음, 조국의 땅을 빼앗겼음, 그리고 조국의 땅을 빼앗겼음은 사실 무엇과 등치되냐면 조국의 처녀들이 선여성을 상실하는 것, 그게 바로 위안부죠. 그리고 그럴 때 사실은 제국주의 하에서 식민지하에 있었던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 피해자성, 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고통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절절하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영화 귀향을 봐도 사실은 굉장히 순결하고 순수했던 시골 처녀가, 그렇죠? 어떻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그 몸이 상처가 나는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의 현실인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제국주의로부터 자신을 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민족주의 하에서의 그 조국 수호 혹은 조국 수호와 함께 연결된 여성, 그 조국의 여성의 처녀성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러한 감정들이 강화되게 되면 실제로 뭐냐면 여성은 어때야 한다라는 관념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 보세요. 이 영화 귀향에서 나온 이 두 소녀는, 주인공 두 소녀는 굉장히 순결하게 그려집니다. 하나도 때가 묻지가 않았어요. 순결성. 이게 바로 여성성과 함께 전형화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그런데 이런 여성성을 빼앗는 것은 누구냐면 바로 일본 제국주의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남성이 아니라 항상 외부의 남성이에요. 그래서 구도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조국을 상징하는 여성의 그 처녀의 순결성은 항상 외부 남성에 의해서 침범당합니다. 아주 잔인하게. 그리고 오른쪽 그림이 되죠. 굉장히 이 오른쪽 그림은 위안부 당사자가 직접 그렸던 것입니다. 불태워지는 시신들, 그래서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에서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본 부분들을 이렇게 그리게 되는데요. 이거 보면 솔직히 너무 화가 나고 울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미움은 오롯이 어디로 가게 되는 줄 아세요? 그렇죠? 외부의 남성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되게 재밌는 현상이 펼쳐지는 거 아시죠? 우리나라의 여성들은 그래서 사실은 처녀성, 순결성, 피해자성으로 사실은 굉장히 고정화됩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이 과정에서 남성도 식민지 남성이에요. 여기에 우리나라 남성은 등장하지 않아요, 잘. 그리고 항상 남성은 어떤 남성이 등장하냐? 제국주의 남성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은 항상 외부의 남성들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그렇죠? 이런 여성으로 이렇게 고정됩니다. 이런 거가 데자뷰처럼 어디에도 되냐면 미군 그 기지촌 안에 있었던 위안부들을 묘사할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 예전에 그 학생 운동권들이 데모할 때 한참 많이 외쳤던 게 뭐냐면 반전반획 양키 고홈이에요. 이 양키라고 했을 때 떠올리는 거 여자, 백인 여자 생각하세요? 절대 아니거든요. 군인으로 상징되는 거, 전쟁으로 상징되는 건 사실 남성 군인이고, 이 남성 군인이 사실 우리나라 여성을 침범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강한 이미지로 다가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보세요, 특히. 오른쪽 그림에 저기 위안부 여성들이 그냥 저렇게 있어요. 하지만 저 그림을 보고 상당히 적개심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외부의 남성한테로 가게 됩니다. 가해자는 외부의 남성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성은 항상 어때요? 침범당하는 여성성으로 그려집니다. 자, 이게 사실은 반전 운동이었었고 반제국주의 운동이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은 되게 많은 성폭력 피해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전쟁 중에 남자도 죽지만 정말로 굉장한 피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여성이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전쟁 또는 군대는 조국의 상실 그리고 바로 처녀성의 상실로 동일시되고요. 전쟁 중에 실제로 성폭력 피해는 매우 심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사실 반전 운동이 고취되면 고취될수록 어떤 현상을 부수적으로 낳게 되는가에 대한 분석이에요. 반전 호소를 그려서 가장 이런 이미지와 함께 계속하게 되면요. 사실 우리나라의 민족주의라는 것들이,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누구를 약탈하거나 침범하는 그런 민족주의가 아니라 오히려 어때요?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는 민족주의잖아요, 우리는. 그 민족주의가 강화되는데 이 민족주의는 아까 말했듯이 조국 상실을 처녀설의 상실로 이미지화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여성이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한번 보세요. 피해자예요. 전쟁의 피해자. 근데 이 피해자는 어떤 여성이냐면 나약한 여성, 순결을 가졌던 여성. 근데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성은 순결을 가져야 한다라는 전제, 여성은 나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이분법 하에서의 피해자성에 해당하는 여성성을 강화하게 돼요. 그렇죠? 이게 바로 우리가 본의 아니게 발생하게 되는 전형화가 되겠죠. 그리고 남성은 어떻게 되냐면 피해자 남성은 식민지 남성은 역시 피해자성을 가져요. 근데 잘 등장하지가 않아요. 이 시나리오에서. 시나리오에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거는 가해자, 제국주의, 전쟁을 일으킨 남성, 외부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여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남성은 그 가해자 남성에서 사실은 예외에 해당하는 위치를 선점합니다. 따라서 이 피해자성이 되게 애매모호한데 결코 여성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가해자가 아닌 남성으로 그려져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항상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제국주의에 의해서 혹은 전쟁에 의해서 사실은 남성들도 피해자성에 대한 감각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렇죠? 자, 이런 거는 민족, 조국, 여성의 순결, 침범에 대한 분노, 이게 어디로 가느냐? 바로 경계의 강화입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뭐냐면 경계의 강화예요. 침범하지 않도록 함, 경계를 공고히 함. 이 경계를 공고히 함은 조국의 경계를 공고히 함. 그리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거는 조국 이퀄 여성, 처녀성으로 상징되기 때문에 어때요? 그 여성의 경계를 강화함으로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적대감은 제국주의 남성에 대한 적대감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젠더는 사실 이런 그 역사와 함께 전형화되었기 때문에 사실 되게 이런 이미지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은 여성은 어때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냐면 여성은 일단 나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보호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일단 보호해야 되는 한에서는 여성은 약자이기 때문에 남성들은 자비를 베풉니다. 그렇죠? 전쟁, 외부 제국주의 남성에 의해서 침범당한 여성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젠더는 굉장히 강하게 이분화되었긴 하지만 젠더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하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1990년도서부터 꾸물꾸물거리다가 2000년도에 와가지고 강화된 이 백래시와 여성 혐오, 그리고 이것에 대응하는 리부트는 사실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실 어떤 배경하에 생겼냐면 새로운 여성성이 출현하게 되기 때문에 생겼다라고 저는 좀 봐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새로운 남성성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2000년대에 등장한 여성들은, 그리고 가시화된 여성들은, 여러분들 2000년대에 알파걸 이런 신드롬 되게 있었던 거 생각나세요? 그리고 대학뿐만 아니라 뭐 사법부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여성들 사법부에 대거 진출 뭐 이런 것들이 헤드라인으로 올라갔었어요. 마치 이런 것들을 계속 보면 실제로 여성이 성평등에 도달한 것 같거든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도달할 것 같아요. 근데 이미지는. 근데 이 여성성은 어떤 여성성이냐면 경쟁력을 가진 여성성이에요. 여러분들 경쟁력을 가진 여성성을 보면, 특히 신자유주의의 경쟁이 강화됐을 때 남성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보호가 필요가 없는 여성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전에 자기가 민족주의 플러스 가부장과 함께 민족주의가 사실 짬뽕된 이런 상태에서 가졌던 그런 전형적인 여성은 아니에요. 새로운 여성성의 출발인 거죠. 지금의 2030이 보고 있는 여성성은 새로운 여성성이에요. 그리고 이 여성들은 어떠냐면 경쟁력만 갖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소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또 뭐예요? 기존의 여성성과 다르단 말이죠. 사실 어머니 때까지만 하더라도 희생하는 여성이고 그 돈을 아껴두었다가 가족을 위해서 쓰는 그 여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위해서 쓰고 저축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언제냐면 사실은 2000년도서부터는 본격화되잖아요. 우리도 소비 자본주의라는 게. 그렇죠? 소비 자본주의화에서 사실 여자들만 돈을 썼나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런데 소비가 굉장히 가시화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광고에 사실 여성을 겨냥하는 그런 소비를 사실 촉구하는 그런 광고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마치 여성들은 소비자로서, 소비 주체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예요? 전형적인 여성의 상을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떠냐면 예전과 달리 여성들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권리의식이 신장됩니다. 옛날에는 성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고발을 하죠. 자, 새로운 여성성이 등장했어요. 이런 여성들은 과거와 달리 식민지 남성성과 가부장성에 따른 이 남성성을 갖고 있는 우리의 2030이 보기에는 어떠냐면 보호할 필요가 도저히 없죠. 이제 이 여성들은 보호할 필요가 있는 여성이 아니라 그냥 알아서 하는 여성 또는 나의 경쟁자 정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되게 웃긴 것은 뭐냐면 여전히 착각의 구조라는 것이죠. 아직도 임금 격차는 100대 64. 이거는 제가 내린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실은 공식적인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폭력, 데이트 폭력 엄청납니다. 아직도. 그 다음에 N번방 등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화장실의 불법 촬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뭐죠, 몰래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물,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면서 여성들은 또 어디에 제물이 되냐면 소위 이미지 착취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특히나 어떤 여성들이냐면 되게 인터넷 문화에 접속해서 거기에 친근한 여성들이거든요. 이 여성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가 발전되고 성평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보다는 권리의식이 장전된 상황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더 이미지 착취 등 여성 혐오 문화가 굉장히 만연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이미 의식화되었고 그런 의식화된 상황 속에서 현실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이미지 착취까지 덧붙여 보면. 여러분들 불법 촬영물들을 퍼뜨리는 거나 유포했던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소위 유명하다는 그 동영상 같은 거의 조회수가 우리나라 그 남성들의 성인 남성의 3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 것만큼 조회수가 많대요. 자, 그런 거를 보면 이 여성들이 겁을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여성들의 권리의식도 더 신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실은 나아진 게 없는 상황에서 마치 권리를
이미 다 차지한 것처럼 그렇게 사회에서 만들어 버리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했던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권리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여기서 사실 여러분들에게 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새롭게 등장한 여성, 이제 권리 주장을 하게 되는 이 여성은 과거에 우리가 그 식민지 하에서 우리가 전형화시켰던 그 피해자다움에 맞지 않는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당시의 여성성은 침범당하고 무기력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의 이 여성들은 권리 주장을 하잖아요.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아주 올드한 그 전형화되어 있는 그런 피해자성에 가까운 여성성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소위 피해자다움이라는 것은 그런 여성이 아닐 때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착각을 그래서 만들어내잖아요. 실제로 피해자인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피해자가 되게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은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은 오히려 피해자다움을 연기해야 돼요. 불쌍한 척하고, 그렇죠? 오히려 무기력한 척하고. 그래야 사실은 법정에서 유리할 정도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아주 그 과거에는 여성의 정절을 나온 피해자가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판사가 유리하게 판결을 내려줬다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기의 피해 사실을 입증받기가 되게 곤란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피해자다움에 해당하지 않는 여성들이 나와서 어떤 피해 사실을 얘기를 하니까 되게 어때요? 이전의 피해자다움에 익숙한 남성들은 더 반발하거나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페미니즘이 등장하게 되자 이 페미니즘이 되게 쓸데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정서가 있었다는 게 여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과거의 여성들은 권리 주장을 하거나 분개를 할 때 항상 화살을 어디다가 옮겼냐면 외부 남성이에요. 소유의 그 미군이라고 상정되는 외부 남성 혹은 일제 일본 남성.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남성들은 여성들이 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릴 때는 같이 운동을 하고 공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90년대에 운동권 내부의 성폭력 폭로전이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이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내부 남성을 향해서 사실은 여성들이 그 운동권을 안에 흐름에 같이 있던 여성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항상 피해자라고만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남성성에는 이게 정서에 맞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항상 피해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가부장제 하에서의 그 가해자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항상 우리나라의 여성을 가해하는 것은 외부 남성이라는 도식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사실은 내부로 이런 거를 돌리는 것은 외부의 침범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부수적인 것이다 라고 처리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숨기고. 이런 현상이 2000년대부터 일어납니다. 이게 굉장히 새로워진 현상 중에 하나인 거죠. 백인이 사건 같은 것들이 왜 일어났겠어요? 그동안 외부의 그 억압이 강하다, 혹은 독재에 대한 억압, 혹은 외부의 제국주의에 대한 억압, 제국주의에 의한 억압이 강하다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여성들도 사실은 그 내부에 같은 운동을 하는 여성들도 그 외부로 그것을 돌리질 않았었어요. 외부로만 돌렸지 내부에 그거를 제기하지도 못했어요. 서로 쉬쉬하기 바빴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내부의 성폭력을 고발하기 시작하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고, 아, 나를 고발해? 나는 피해자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남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내가 여태까지 진짜로 피해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부장제의 측면에서 보면 나도 가해자였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다가 본격적으로 누군가 나한테 문제 제기해보세요. 아니, 내가 여태까지 민주화 운동을 한 투사인데 나는 되게 나의 삶을 갖다가 희생해서 이 운동을 해왔는데, 아, 내가 가부장제 하에서는 사실은 나의 부인 혹은 나의 가족들 중에 어떤 여성들을 억압하고 사실 그들의 가사 노동을 착취하는 자였구나
라는 인식이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비판할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긴 하죠. 근데 그것도 일부의 사실인 거죠. 사실은 그 식민지 남성도 가부장제 하에 남성이다라는 것들이 90년대 처음 사실 이렇게 공식화되었고요. 저는 이게 언제 가장 첨예하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냐면 민주화 내부의 남성을 고발하기 시작했을 때, 특히 2017년 촛불 집회에서 굉장히 점화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젠더 갈등이 일베 속에서만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정말 강력하게 뜨겁게 타올랐을 때는 2017년 촛불 집회였다라고 생각해요. 그때 촛불 집회에 나와서 운동권 내의 성폭력을 같이 외쳤던 페미니스트들에 대해서 굉장히 억압했어요. 누가? 소위 민주화 세력이.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조용히 해. 예를 들면 우리가 이후에 정권을 잡으면 알아서 여권 신장은 하게 해줄게. 당연한데 왜 소리를 내? 라고 했지만 실제로 가부장성은 이렇게 호의적으로 본인이 안 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태까지 성폭력 사태도 여태까지 쉬쉬했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있었던 거. 근데 이제 여성들은 어때요?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한 여성들이 그 말을 믿겠어요?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라요. 과거의 여성들은 외부의 억압이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부 비판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 여성들은 어때요? 내부 남성들을, 내부의 가부장성을 비판하거든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그런 시츄에이션인 거죠. 그죠? 저는 이때 굉장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무서웠냐면 오히려 그 페미니스트 중에 촛불 집회에 나가봤자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로. 심지어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민주화는 성평등을 원치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촛불 집회 내에 페미니즘의 비판의 목소리들은 굉장히 묵살됐었어요. 물론 집회 주도하는 분들은 그거에 대처를 했어요. 근데 저는 있잖아요. SNS 안에서 서로 싸우는 모습들이 굉장히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으로 대립되게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이게 왜 그렇게 점화됐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 뒤에도 또 보시겠지만 신자유주의적인 불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분단과 전쟁을 통해서 민족주의를 강화하게 된 거, 그렇죠? 민족주의 하에 여성성은 피해자 다움에 가까운 여성성이었는데 그것이 보여지지 않을 때 그 여성에 대한 경쟁력 있는 여성을 만났을 때 그 부담감이나 반감은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경쟁력 있는 여성을 더욱더 받아들이지 못해서 젠더 갈등에 봉착하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남성이 그냥 가부장성 남성일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식민지 피해자의 감성을 갖는 남성성이 같이 오버랩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다. 사실은 그 두 가지 신자유주의와 그다음에 이제 전쟁으로 인한 민족주의, 강화된 민족주의 하에서의 감수성, 이것들이 겹쳐지면서 젠더 갈등이 훨씬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본문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거는 좀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례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사실 분단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항상 우리나라에서의 젠더 갈등을 심화시킨 것은 징병제입니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1차, 2차 대전 끝나고 다른 나라들은 징병제를 다 철회하고 모병제로 많이 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병제 논의가 제대로 사실은 점화되지도 못했었어요. 그건 왜 그래요? 분단 상황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분단의 상황에서 사실은 군인의 수를 줄일 수가 없고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분단의 상황이라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징병제, 남성 징병제죠. 그것도 이 징병제인데 이 징병제가 실제로 최근의 젠더 갈등을 불러일으키는데 점화를 시킨 도화선이었다.
라는 거. 사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성학자들이 이미 다 많이 말씀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남성들도 SNS에서 페미니스트들과 논쟁 좀 주고받았던 사람들은 단골로 나오는 메뉴거든요. 90년대에도 징병제와 관련해서 이런 논쟁이 시작이 되었었는데 처음에 2000년대 초에 이게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아시다시피 소송을 누군가가 청구를 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남성만 군복무하냐? 이게 사실은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평등권에 위배한다 라고 해가지고 소송을 청구를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2010년 11월 25일 이거는 그렇지만 남성만 징병하는 이것은 합법이다라고 결정이 납니다. 90년대 한번 징병제 갖고 남녀 갈등이 한번 SNS 상에서 굉장히 촉발이 되었었고요. 인터넷상에서 촉발이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거는 사실은 2015년도나에 또 한 번 사실은 촉발이 되죠. 남성들이 군 의무를 하고 왔을 때 가산점제, 그렇죠? 이거 위헌이다라고 판결이 나면서 또 한 번 이게 이제 점화가 되는 것이죠. 이렇듯 사실은 징병제가 항상 젠더 안에서의 갈등과 관련된 되게 주요한 사안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나라의 굉장히 특수한 상황인 거죠. 사실 지금 백래시라든지 그다음에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페미니즘의 리부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한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갈등이 첨예화된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이 제 생각인데 이 첨예화되는 데 조금 더 사실은 얹게 된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가 식민의 역사가 있고 제국주의에 의해서 침범된 역사가 있고 전쟁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분단의 역사가 있고 이것에 의해서 사실은 남성 징병제가 아직도 존속하기 때문에 이다라는 얘기를 여기다 지금 좀 한번 더 첨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되게 사실 이게 합헌으로 얘기가 되면서 되게 재밌는 것은 뭐냐면 판사들이 이거 합헌 판결문을 냈어요. 근데 여자들이 굉장히 페미니스트들이 좋아할 것 같았잖아요.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판결문을 받고 되게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합헌 결정을 내릴 때 사용된 논거들을 가만히 보면요. 여성이 남성의 보편적인 능력에 미달하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논지가 받아들여졌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여자가 병역의 의무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남성만큼의 신체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미달함. 근데 이 판결에서 이런 이유가 먹혀 들어갔다는 건 또 되게 상징적인 것이 이거는 뭐냐면요. 결국 판사들의 머릿속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성들이 여전히 약한 존재다라는 전제를 굉장히 강화시키는 논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페미니스트들이 보고 결과는 합헌으로 났지만 이게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좋아해야 되는 거지? 좋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거냐면, 뭐라고 또 이제 합헌인 것은 사실은 병역의 의무가 반드시 총칼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국가를 위해서 뭘 하고 보충적인 역할을 하고 예비 시에 어떤 역할들을 하고 이런 것들을 여성들이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의무나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굳이 총칼을 드는 병역을 가지는 않아도 된다 이런 것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도 되게 웃기는 게 여성을 보충적인 역할로만 딱 한정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합헌 판결이 내려졌더라도 여성들이 별로 좋아할 만한 사유는 아닌 거예요. 되게 이게 애매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항상 병역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표준이 되는 것이 남성 신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여군에 지원하는 여성들은 욕을 안 먹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노력을 하냐면 여자들은 미달하기 때문에
뭐 서비스 직종이나 들어와 군대에 와서도 뭐 이런 얘기 듣기 싫으니까 사실은 남성 신체에 준하는 몸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여성들이 몸이 아프거나 월경통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제대로 말하지 않고 여성 군인들이 이러는 사건들이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아니야 여자들도 군대 갈래라고 해서 군대를 간 여성들이 있더라도 이 여성들은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가 미달, 결핍 이런 걸로만 그 묘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남성과 똑같은 신체를 갖게 된다라는 강박관념, 그것을 강박관념처럼 갖고 사실은 이제 거기를 향해서 이제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군대 징병제, 그래서 여성도 군대를 가야 되냐 이런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페미니스트들은 받아들이냐면은 실제로 여성과 남성을 표준으로 그리고 여성을 거기에 미달함으로 보고서 전쟁이나 군대의 문제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실제로 군대 문제를 뭐 여자도 가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실제로 남성이 표준이 되는 그 모델을 계속해서 놓고서 여자도 군대를 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 정말 여자도 군대를 가라라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로 군대의 문화가 그 남성 신체를 표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틀, 그렇죠? 를 사실은 모색을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거는 여성도 복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여자도 군대를 가야 한다라는 것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남녀평등, 성평등에 가까워지려면 실제로 신체적으로 남성을 표준으로 삼는 그런 신체 모델을 놓고 여성도 여기에 따라라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부조리하다 이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여성은 들어가서 어때요? 항상 미약한, 미달한 몸으로 사실은 가치 평가절하되는 그런 사건을 이제 계속해서 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은 사실은 성평등에 기여한다라기보다 오히려 남성이 여성들을 향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결과, 그렇죠? 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조건 하에서 여성들이 굳이 군대 복무를 하려고 하겠어요? 그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군대 문화 자체가 사실은 남성 표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표준 모델에 맞추게 하는 그런 식의 틀, 요것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 틀은요 되게 웃기기는 하지만 남성들 내부에서도 작동을 해요. 남성들 내부에서도 사실 남성 신체의 표준이라고 만들어 놓은 그 정상 있잖아요. 그 정상에 못 미치면 여러분들 그 남성을 비정상이라고 해서 비하하잖아요. 사실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군 복무라고 했을 때 그것이 굉장히 다양화될 필요가 있고요. 다양한 신체가 군 복무를 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생각하지 않는 이상 이 지금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이 신체 모델을 표준으로 하는 군 복무 제도 남성 내에서의 남성도 굉장히 왕따를 시키거나 배제를 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면서요. 그 남성의 신체 중에 뭐 어디가 훼손된 경우 군대를 갈 수 없다라는 것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남성 표준 신체라는 게 되게 딱 정해놓고 그거를 표준으로만 만들어 버리는, 그렇죠? 그 표준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다양한 신체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잖아요. 남자 중에서도 그런 가능성들을 되게 왜곡하고 군대에 가지 못한 사람을 비정상으로 사실은 매도해 버리는 사실 그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여성만 사실 미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 내에서도 위계를 만들거나 하는 것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요즘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와대 청원글이 올라가서 10만 건 돌파 뭐 이런 식의 이제 기사도 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남성들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말했잖아요. 이제 여성은 보호해줄 필요 없어. 그러니까 여자들 니네도 같이 가. 이제 성평등에 도달했어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너희들도 이제 군대 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되게 모순적이에요.
다양한 신체를 고려하거나 이러기보다 군대의 문화 틀 이런 것들을 다시 모색하면서 같이 가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남성 신체, 특정 신체죠. 그것도 특정한 남성 신체를 표준화시켜 놓고 그것에 맞추면서 사실은 여자들은 뭐예요? 열등한 신체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가라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열등하다라는 것을 같이 얘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 저는 이제 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냐면 이거예요. 대림동 여교원 사건. 예를 들어서 이때 여자 경찰이 그 범인을 제압할 때 혼자 제압하지 못해서 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청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자 경찰 하나 필요 없다. 신체적으로 매우 약하다. 이거 다시 다 오보고 조작이라는 거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거를 왜 하겠어요? 사실 여성은 약하다라는 거를 확보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여성은 약하다라는 거를 확보하려면 사실 남성 표준이라고 하는 그 모델을 자기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걸 정상성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자도 군대 와라라고 말하는 게 지금 말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뭐 여자들도 같이 군대 가자라고 하는 것은 이 병역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은 실제로 성평등에 기여하기보다 사실은 실제로 여성과 남성의 성평등보다 여성들을 조롱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거 내가 하기 싫은 거 너도 하자 라는 심리가 훨씬 더 강하다라는 게 이제 많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거는 캡처를 한 거를 줍줍 해가지고 여기 한번 가져와 봤어요. 왜 군대를 나만 가? 너희도 가? 라는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은 국방으로 뭔가 이 국방에 본 뜻이 있다기보다는 싫은 거 왜 나만 해? 너도 해. 그렇죠? 왜 너도 이제 보호해야 될 대상이 아니니까. 이미 성평등은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너도 내가 싫은 거 너도 같이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되게 복잡한 심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징병제 논의가 되면 되게 이거 생산적인 논의로 갈 수 있거든요. 군대 혹은 평화 이런 것들이 언제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로 가야 되는데 실제로 이원론 있잖아요. 여성은 열등하고 남성은 강함 그리고 남성이 전체 인류나 군대의 표준임 이 도식을 전혀 바꾸지 않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여자도 군대와만 반복을 하면서 군대 가는 남자한테 그러니까 뭐냐면 뭔가 그 인센티브를 줘라는 논의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의가 발전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징병제 논의가 조금 더 생산적으로 가려면 사실 이렇게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저는 이게 되게 민족주의 하에서 가졌던 그러니까 반전 운동과 더불어서 강화되었던 민족주의 그 민족주의가 내세웠던 여성상 혹은 피해자 남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더 반발이 심하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분법적인 틀을 벗어나려고 하기보다는 사실 되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적개심만 키우게 되는 이제 그런 결과들이 반복되고 있다.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거기다가 플러스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남성들은 사실 피해자, 식민지 피해자로서의 남성성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경쟁으로 인한 불안을 갖게 되죠. 그래서 역차별 정서라는 것이 굉장히 커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안 그래도 여성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피해자다움에 적절하지 않고 굉장히 당당하고 권리를 주장하고 그리고 경쟁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차별 조치 같은 것들은 특별 조치 같은 것들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은데 여성가족부나 정책들이 자꾸 여성을 위한 정책을 해요. 그러면 어때요? 이미 피해자성에 기반한 여성성만 갖고 있다가 그 여성성을 넘어서는 여성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순간 실제로는 성평등이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 일어났다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모든 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남성들을 차별하는 것이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이 역차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징병제였었어요. 그렇죠? 왜 남성만 가냐? 신자유주의적으로 불안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까 그 청원인도 봤듯이 학습이나 교육이 중단된다라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이유고, 이것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직장을 갖지 못할 것 같은 불안감이 굉장히 크게 작동하는 상황에서 저 경쟁력 있는 여자들은 뭐예요? 군대에 안 가니까 더 불안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안상수 선생님의 그 연구에 따르면 군 복무를 통해서 잃는 것이 많다라고 인식할수록 남성들이 성평등 의식이 낮아지고 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주의만 증가하는 것으로 이 통계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정주의는 있는 거잖아요. 이 온정주의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남성들이 피해자다움에 가까운 그 여성성을 갖고 있을 때 그 여성에 대해서만 보호하고 온정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정서예요. 그렇죠?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아직 성평등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다움에 가깝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아요. 혹은 그런 어떤 적극적인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군복무를 통해 잃는 것도 많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죠? 이제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이 제 그 발표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거의 벌써 1시간 정도가 됐네요. 예, 제가 이 뒷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신자유주의와 분단 혹은 전쟁으로 인한 민족주의의 상승, 이 두 가지가 만난 우리나라의 남성성, 그렇죠? 그 남성성은 사실은 당당해진 여성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미니즘에 반감을 갖습니다. 더더욱 크게 반감을 갖는 이유는 저는 바로 거기에 그 민족주의 하에서 피해자화로 강화된 여성성, 그렇죠? 그 여성성을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성이 아닌 여성에 대한 반감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이다라고 저는 앞서도 분석했습니다. 자, 그런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시작된 게 뭐냐면 이제 페미니즘 리부트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황스러워하는 남성들을 향해서 여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사실은 이미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고 또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따라서 SNS나 인터넷상에서 여성들은 아까 말했듯이 미러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페미니즘 리부트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을 때 여성들이 이미 그 권리를 쟁취했다고 생각하면 아까 착각이라 그러셨죠? 이미 이미지 착취라는 굉장히 거대한 또 다른 성차별에 의해서 굉장히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듯이 임금 격차는 여전히 100대 64라는 사회적 현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다음에 SNS에 들어가 보면 뭐 들어가는 순간부터 여성 혐오적인 그런 문화들이 굉장히 자리 잡고 있을 때 당연히 권리와 자기의 권리를 생각하거나 그것을 말로 하기 시작한 여성들은 어때요? 당연히 여기에 대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미니즘 리부트가 일어났고 우리는 이들을 영영 페미니스트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냥 좋아하기만 할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들이 어떤 지향성을 갖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볼 때 사실 식민지 피해자성과 신자유주의적인 불안, 그리고 가부장성, 이것의 혼종으로서의 우리나라의 남성성, 이 문제를 갖는 것만큼이나 일부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은 약간 우려스러운 경향으로 나아가기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질적인 것들, 뭐냐면 트랜스젠더, 난민, 뭐 이런 사실은 소수자 배제적인 레디칼 페미니즘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왜 이렇게 페미니스트들은 다시 소수자를 배제하게 되었는가? 자시도 소수자인데, 그렇죠? 저는 이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그 페미니스트들은 점점 사실은 폐쇄성을 갖게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워낙 여성 혐오가 강하다 보니까 안전한 공간을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안전한 공간이 메갈리아였고 그 메갈리아 중에서도 더 불안을 느낀 사람들은 어디로 갔냐면 워마드로 갔는데 이 워마드는 처음부터 크로스젠더는 젠신병자라는 것을 그 가입 조건에 이것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버리면서 사실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는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가기 시작했고 해화역 시위에서도 뭐 한남 유충도 사실은 그 남성이다.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사실은 그 불법 촬영물에 의한 공포가 굉장히 있는 상황에서 폐쇄적으로 점점 경계극기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난민 수용 반대도 저는 이것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레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난민들이 와서 성폭력을 행한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혐오적인 얘기인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에 근거한다라기보다는 실제 사실이 아닌 뉴스들도 막 퍼뜨리기도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사실은 공포의 극에 달아서 어떤 경향을 나타냈다라는 것을 저는 보여주고 싶은가 하면 그 경계극기의 모습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보여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숙명여대에 트랜스젠더가 입학하게 되었을 때 반대한 것도 사실 안전한 공간을 계속해서 외쳤었거든요. 그러면서 경계극기를 굉장히 강화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줘요. 참 그러면 왜 이 페미니스트들은 이렇게 경계를 강화하게 되었을까? 사실 경계 강화의 목소리는 사실은 반전운동, 제국주의를 경험한 사실 식민지 남성의 그 주체성에 포함되었던 우리나라 남성성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민족주의와 더불어서 강화되었던 경향이기도 하거든요. 보세요. 사실은 침범의 역사잖아요. 침범의 역사는 속에서 민족주의를 고취시킨 사실 피해자 남성들은 사실 그 국경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화시키고 민족이라는 것을 강화시켜요. 이게 뭐냐면 아이덴티티 정치거든요. 그렇죠? 정체성 정치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 우리가 뭐 K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되게 환호하고 이러는 것도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민족주의라는 것이 아직도 굉장히 우리의 정서나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그 어떤 그 외부에 대한 적개심 이런 것들을 고취시키면서 방어를 하는 기제를 고취시킬 때 굉장히 잘 먹혀 들어가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요소들을 우리 페미니즘도 갖고 있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번에는 민족주의라기보다는 여성 혐오로 인한 공포인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 몸이 침범될 수 있음에 대한 공포,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경계를 긋게 되는. 그래서 그 식민지 남성이 경계를 긋고자 하는 이 욕구만큼이나 사실 식민지 남성성도 그래서 소수자성, 우리가 소수자성이고 피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수자성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관대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페미니스트들도 사실 경계긋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소수자성 그리고 이질적인 것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사실은 이 페미니스트들도 민족주의에 기반해서 아이덴티티 정치를 펼쳤던 것만큼이나 아이덴티티, 정체성 정치 그것도 굉장히 폐쇄적인 정체성 정치에 경향을 갖게 되는 지금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 굉장히 강화된 정체성을 통해서 경계긋기를 통해서 어떤 모습을 지향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 소위 아까 말했듯이 그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라고 했을 때 남성도 남성 신체를 표준화했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은 되게 남성 주체를 표준화하고 자기도 모르게 표준화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나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 주체를 표준화하고 있을 때 어떤 경향이 안 좋은 경향이 펼쳐지는지는 여기에 나오는데요. 사실은 군사화라는 것은
그 위계 질서와 복종 이런 것들에 굉장히 강화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남성 군인으로서의 주체와 같은 모습으로 나도 태어나고 싶다라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뭐냐면 이라크 포로를 학대하는 거거든요. 지금 옆에 보면 첫 번째 사진 같은 거 보면 이라크 포로에게 지금 오줌을 누면서 지금 그 되게 이 조롱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사실 굉장한 학대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군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남성 정상성으로 되는 이 몸이 지금 사실 소수자성을 향해서 어떤 식의 가해를 행하는가를 보여준 사건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남성 군대 문화에 익숙한 남성 주체성의 되게 안 좋은 버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버전을 표준 모델로 따라가면서 경계극기를 강화하게 되면, 즉 이질적인 것을 모두 다 사실은 배제해 버리게 되면 실제로 이질적인 것에 대한 공포감, 이 다른 말로는 이질적인 것에 대한 배제로 나타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라크 포로를 학대할 때 남성 군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게 굉장한 사건이었죠. 옆에 보면 이게 같이 조롱하고 있는 여군이에요. 여군도 사실 그 앞에서 총기 같은 걸 들어대면서 나도 남성처럼 잔인해질 수 있다. 나도 군인이다. 나도 주체다.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은 그 경계성을 강화하는, 그래서 경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침범되지 않음으로써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려는, 저는 거기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족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더 위험스럽다. 실제로 우리나라 문화 지금 소수자성이라든지 이질성에 관대하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경계를 뚜렷하게 긋고 이질적인 것들을 배제하려는 사실 그런 욕망이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성해방이라든지 페미니스트 운동이 사실 그런 주체를 표방하는 운동이고 그런 식의 주체와 평등하게 나도 그런 주체가 되는 것을 원하는 운동이라면 경계긋기를 통해서 만약에 그렇게 될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그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계속해서 경계긋기를 통해서 이질성들을 배제하면서 그 안에 공포를 가지고 있거든요. 공포의 다른 말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사람은 사실은 그 공포의 대상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페미니즘의 이름 하에 소수자를 배제해버리는 사실 그런 결과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그게 이제 페미니즘이, 니나 파워는 그런 거를 뭐라고 했냐면 그게 도둑맞은 페미니즘이라고 얘기했어요. 실제로 페미니즘은 소수자 정체성에서 시작해서 더 많은 소수자성의 권리를 사실은 늘려가려는 운동이었고, 실제로 1차 페미니즘 물결 제1의 물결서부터 시작해서 제1의 물결도 여성주의 운동만 한 게 아니라 반노예 운동까지 같이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실은 억압받는 사람들과 함께 항상 연대했어요. 그게 페미니즘이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나머지 그 이질성들로부터 뚜렷한 경계를 긋고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으로 강화될 경우 실제로 페미니즘은 도둑맞은 페미니즘이 될 수가 있고, 그 공포감에 질려서 실제로 이질성들이라고 생각되는 존재에게 커다란 폭력을 행할 수도 있다. 배제의 폭력을. 라는 것을 끝으로 해서 저는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사실은 이미 제가 1시간 이상을 썼기 때문에 질문할 시간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있다면 제가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자, 없으신가요?
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강의를 좀 마무리하는 멘트로 여러분들한테 마무리 멘트를 좀 드리고 그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일단 전쟁은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침범 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분단이라는 것은 준전시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남성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는지 한번 보세요. 일단 남성성은 피해자 남성성이에요. 근데 그 피해자 남성성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이에요. 근데 피해자 남성성은 피해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가해자라는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그리고 이 피해자 남성성이 갖고 있는 여성성이 어떤 거냐면 항상 나약한 여성성, 외부 남성에 의해서 침범당하는 불쌍한 존재. 거기까지만 갖고 있어요. 따라서 이 피해자 남성성의 위치에서 피해자성에 적합하지 않은 여성성이 등장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커져요. 그리고 그 여성들이 자신의 가부장성을 비판했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경향도 강해지는 것이죠. 저는 바로 이게 촛불 집회에서 극에 따랐던 사실은 남성의 페미니즘에 대한 반감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특히 우리나라에. 그렇죠? 사실 그래서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닐 수 있음. 남성들도 나도 사실은 어떤 제국주의나 어떤 것에 의해서 피해자일 수 있지만 내가 가해하는 되게 그 가부장제 안에서의 가해자일 수 있음에 대한 인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사실은 피해자 식민지 남성성을 벗어나는 이 길목에서 사실 이게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또 하나, 여성은 사실은 피해자다움일 때만 여성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권리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너무나도 다양하게 그 여성들도 권리를 주장하지만 피해자일 수 있는 거예요. 꼭 나약해야만 피해자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인정해야 된다는 점.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물론 그리고 제가 지금 페미니즘을 리부트한 세대한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이런 남성성이 자기의 경계긋기를 굉장히 민족주의라는 이름으로 강하게 한 것처럼 그리고 이런 남성들이 갖고 있는 공포까지도 미러링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실제로 페미니스트들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기존의 남성을 표준으로 하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주체는 사실상 굉장히 경계긋기를 하는 주체예요. 그리고 항상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조롱하는 주체고 그 다음에 그것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오지 않는 대상 그런 제가 마지막에 비체라고 부르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는 어때요? 폭력으로, 배제로 그렇게 대응하는 그 주체예요. 사실 그 주체를 벤치마킹 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페미니즘은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과거의 남성 주체가 가졌던 그 권리와 틀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가짜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새로운 판짜기를 해야 돼요. 새로운 젠더의 내용이 무엇인가 고민해야 되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평화가 가능하다면 어떤 군대, 우리의 방어, 그렇죠? 이런 것들이 가능한가를 실제로 되게 다양한 몸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사실은 그 다양한 몸들이 그 자신의 위치에서 평화를 이루기 위한 최선의 정책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는 가운데 사실 페미니즘도 얘기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이죠. 저는 징병제의 문제도 그렇죠? 바로 양쪽이 그렇게 할 때 가능하고 사실 이 양쪽이라는 것은 이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이 표준 모델에 가깝게 여성이고 남성인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다 이 표준에 적합하지 못한 몸들입니다. 네.
사실 이거를 인정할 때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거를 인정하는 한에서 새로운 남성성, 그리고 새로운 젠더의 다양성, 그리고 새로운 여성성들, 정확하게 말하면 새로운 남성성들을 재구성해 나가는 이런 걸음을 걸을 때 실제로 젠더 갈등을 점화시키지 않으면서 페미니즘 운동이 지속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가웠습니다.